자,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해의병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바로 대한제국으로 바꾸려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제는 뭘로 바꾸었다?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바로 조선이 이제는 대한제국이라는 근대적인 국가로 나가려는 개혁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너무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 침략을 시작해온 일본이 조선을 쉽게 포기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일본의 본격적인 조선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짜증도 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느냐라는 과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한제국은 서양의 나라들과 어떻게 하려고 자주권을 지키려고 했다?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바로 누구와 맞서게 하려는 거예요? 일본 세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힘이 약하니까 결국 다른 나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주권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잘 됐을까요? 과연 서양 세력들이 과연 조선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나라는 당연히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서양 여러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바로 특히 고종이 많은 기대를 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고종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미 일본이 조선을 차지한다는 미략이 맺어져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가스라라고, 아니 미국이 가스라가 아니죠. 미국이 테프트, 미국의 테프트와 일본의 가스라 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외교장관, 테프트가 대통령이었나?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미 미략을 맺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략은 말 그대로 숨겨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는 이런 조건으로. 하지만 고종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영국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영국은 일본 편을 들겠다. 즉 조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미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일본도 이미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배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당시는 선생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했죠.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자기들끼리 강한 나라들끼리 약한 나라를 누가 가질 것인지 이미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돕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나 대한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러시아, 아관파천 기억나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꾸 조선에 간섭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당시 일본은 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일본인 아시아 국가가 서양의 국가인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바로 이 러시아를 전쟁에서 승리해 버립니다. 일본이 승리해 버린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러시아까지 몰아내고 이제 자신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더 크게 벌리는 것이죠. 이제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을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방해할 국가가 아무도 없었다. 왜? 미국도 밀약을 맺었고,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고, 러시아는 일본과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제의 특사로 온 대한제국은 이토 히로부미, 자 바로 조선을 쳐들어와 가야 된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일본의 정치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 바로 일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바로 조선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 기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총 맞아 나중에 죽죠? 바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조선을 침략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계속 고종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꾸 다른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바로 뭘 빼앗아 버린다?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조약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있고요. 이제 이 러일 전쟁 이후에 바로 뭘 뺏어버리는 거예요? 외교권을 빼앗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외교권을 뺏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빼앗아 버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 입장과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이 조선 입장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겠죠. 조선은 결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실제로는 거의 일본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 버린 것이다. 더 이상은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강제로 뺏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신들이 이 고종에게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야 된다, 외교권을 넘겨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을사오적, 나라를 배신한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사오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바로 이완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조선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조선에서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배신을 하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협박해서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을사오적, 그 대표적인 친일파의 이름인 이완용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종은 근데 이렇게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됐지만 이 을사조약은 강제로 맺은 거잖아. 그래서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마찬가지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외교관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한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다. 이 헤이그는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바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3명을 외교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불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알리려고 파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일본이 당연히 가만두지 않았겠죠. 일본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고 결국에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얼마나 힘이 약한 나라의 서름입니까? 대한제국 조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왔는데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하지만 또 일본은 이제 고종이 몰래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종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퇴위시켜버립니다. 고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이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죠. 그리고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뭘 해산시켜버린다? 대한제국의 군대 역시 해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군대 해산은 바로 1907년에 바로 군대도 해산시켜버린다. 이제 완전히 조선은 싸울 힘조차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 이후에 바로 조선은 나라를 거의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교권, 다른 나라한테 말할 힘을 빼앗긴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의 입장을 말한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의 입장을 들어주고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의 입장을 잘 말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만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바로 1907년 바로 심지어 정미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선의 군대도 해산시켜버린다. 완전히 조선의 이제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사늑약을 체결한 민족의 심정, 민용환 선생님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시면서 항의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조선인들이 을사늑약을 겪으면서 화가 났을지 부당함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제에 대항한 의병. 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의병, 말 그대로 의병은 스스로 일어나 싸운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의병. 그쵸? 의병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싸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이 의병하면 언제 기억나요? 우리 임진 외란 기억나죠? 그쵸? 임진왜란 때 계속 조선군이 패배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맞서 싸웠다.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의병들이 생겨났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병은 맨 처음에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사변이 뭐였죠?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되냐면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 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했을까요?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 조선사회에서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것에 반발한 바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을미의병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지방 유생들이 많았겠죠. 유학자들이죠. 왜?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는데 머리를 자르다. 그치? 그러니까 유생들이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다.
자, 이렇게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단발령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고 했죠. 그래서 해산명령을 내리자 스스로 그냥 물러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로부터 이제 바로 10년 후였던 1905년 1905년에 있었던 바로 무엇 때 또 의병이 발생할까요? 을사 늑약 때 더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왔잖아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라 해서 을사의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들은 훨씬 더 치열하게 의병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없애야 된다,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무장투쟁을 하면서 저항을 하게 돼요. 자, 이 을사늑약에서는 바로 지방의 유생뿐만 아니라 바로 다양한 신분이 참여하는데 바로 농민들과 더불어서 이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을미의병 때, 을사의병 때 훨씬 더 의병들이 격렬하게 투쟁했다, 싸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을사의병이 유명한 사람은 평민 출신이었던 바로 신돌석.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신돌석에 기록화가 있죠. 자, 수많은 이런 의병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여기 신돌석, 뭐 유인석, 이강년, 이소웅,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이 홍범도 장군 있죠. 노은규, 안규홍, 임병찬, 최익현, 민종식, 민궁호. 그래서 이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의병들이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 서울 진공작전을 벌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양으로 이 의병들이 모여서 쳐들어가자, 이런 작전까지 세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신돌석이 이끌었던 의병 부대는 굉장히, 신돌석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의병장이었어요.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의병을 잘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신돌석이 바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 신돌석 하면 중요한 게, 자, 신분이 낮은 평민이었지만 이 평민들도 의병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일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강하게 저항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됐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1907년에 바로 정미조약을 맺게 되고, 이 정미조약의 내용이 바로 뭘 해산시키는 거야? 군대를 해산시키게 된 거잖아. 그러면 군인들이 순식간에 자기의 군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다수가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의병 활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의병들이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병 운동이 한층 더 강하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일본이 아니겠죠. 일본은 바로 이 의병들을 다 몰살시켜야지 자신들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대대적으로 의병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의병을 탄압하고, 당연히 일본은 훨씬 의병보다는 좋은 무기, 그 다음에 신식 군대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의병들이 결국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의병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의병들은 결국 조선을 떠나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의병을 대대적으로 토벌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고, 일본의 그렇죠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뭐 의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마을 가서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의병한테 뭐 식량 줬다 그러면 그 마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의병을 도와줬다는 사람들 당연히 잡으면 다 죽여버리고, 내 가족까지 잡혀가고 이런 걸 본 의병들이 더 이상 조선 안에서는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의병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이나 러시아 땅이었던 만주나 연해주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하나 두 개씩 모든 권리를 잃어가고 침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 그리고 평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일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런 의병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병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일본군과 싸웠으면 어땠을까?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자 군인들의 일부는 의병에 참여했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의병들이 힘이 이전보다 커지자 의병 지도자들은 일제를 몰아내려면 전국의 의병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의병연합군이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가서 일본을 무찌르자. 하지만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총대장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신분사회, 양반 유생 중심의 의병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런 천한 평민 출신 의병자들하고 지위를 받느냐 라고 하면서 내부 분열도 생겼다. 이 틈을 노린 일제가 바로 강하게 저항해서 전투에서 결국 후퇴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벌인다. 이 작전은 전국의 의병부대가 처음으로 함께 일제에 대항해 싸운 사건이며 일제로부터 나라의 힘을 되찾기 위한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아쉽게 실패했지만, 자, 이후 의병들은 결국 조선 내부에서는 더 이상 투쟁을 하기 어려워져서 만주나 연해주와 같은 땅으로 결국 이주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일본군들이 뭔가 토끼몰이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조선군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우리 조선에서 있을 곳이 없었던 독립군은 바로 이런 의병들은 여기 이런 중국 땅 여기를 만주라고 부르고요. 이 지역을 바로 연해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의 힘이 닿지 않는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 땅으로 결국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자, 오늘 을사늑약과 의병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꼭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침략하는지 을사늑약, 그 다음에 정비늑약, 군대 해산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비록 군대는 해산되었지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의병들의 그런 용기와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